지금부터는 간단한 영어 단어 노트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이 학습 관련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들은 이 메모리 노트에서 튜토리얼 버튼을 눌러보면요, 여기 튜토리얼 노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 노트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자책 뷰어로 열람을 해보면 여기에서 목차의 네 번째에 있죠, 학습 모드. 이 페이지에 학습 관련 기능들이 쭉 스크린샷과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부터 영상 속에서 설명하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먼저 이 메모리 노트 메인 페이지에서 노트를 하나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마이 노트 왼쪽에 새 노트 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트 제작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노트 제목을 아무거나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영어 단어라고 해볼게요. 썸네일 이미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노트 설명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간격 복습 설정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학습 목적으로 메모리 노트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격 복습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학습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뭐 전자책을 만드는 거다, 아니면 오디오북을 만드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설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어 단어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 아래에 학습 유형별 추천 복습 주기,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노트에 맞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린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해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영어 단어에 적합한 간격 복습 주기가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값의 뜻은 여기 D가 있죠. 알파벳 D는 day라는 뜻입니다. day. 그래서 하루 뒤에 복습을 해주고, 첫 번째 복습은, 그 다음 두 번째 복습은 4일 뒤에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7일 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일 뒤. 이런 식으로 내가 복습 주기를 설정하겠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바로 이전 단계의 그 복습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학습하고 하루 뒤에 복습을 하잖아요. 첫 번째 복습을. 그 다음에 이 4일 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복습을 한 날을 기준으로 4일 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7일 뒤라는 것도 첫 번째 복습 이후 4일째 두 번째 복습을 한 날이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또 7일 뒤에 세 번째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 14일 뒤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복습을 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뒤에 또 복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격을 점차 넓혀 가주는 복습 전략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관리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30일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복습하는 날이죠. 이 다섯 번째 복습 단계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없기 때문에 그 해당 페이퍼는 졸업 페이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죠. 1, 4, 7, 14, 30 이런 식으로 설정했을 때 총 5번 5단계 복습을 완료해야 졸업할 수가 있고요. 하루 뒤 복습, 4일 뒤 복습, 7일 뒤 복습 이렇게 해서 쉬는 기간 없이 복습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걸 복습해주면, 학습해주면 졸업까지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총 56일이 걸리는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D, day 외에도 초, S, M은 분이고요. H는 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기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벼락치기 이런 거를 눌러보면 하루 안에 이걸 벼락치기 해서 여러 번 복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로 1H, 그러니까 1시간 뒤죠. 다음 6시간 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 시간 단위와 일 단위를 함께 섞어줄 수도 있고요. 왼쪽에는 암기 위주의 서술적 지식 유형들에 적합한 이런 복습 주기가 설정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연습 위주의 절차적 지식에 적합한 복습 주기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반복 횟수도 많아야 되고, 복습 주기 간격을 넓히는 과정도 약간 계단식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시 노트들을 보여드릴 때 여러 가지 학습 모드 중에서 임의 학습 모드, 즉 학습 단계 변동이 없는 그 모드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복습 모드가 있습니다. 따로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노트 공유 옵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 리마인더, 이것도 중요하죠. 물음표를 눌러보면 모바일 푸시 알림,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복습 시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유저 옵션에서 리마인더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고, 유저 옵션과 현재 노트 옵션에 모두 알림 시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노트 옵션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저 옵션이라는 거는 전체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옵션으로도 이 리마인더 알림 시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모든 노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겠죠. 하지만 각 노트마다 이렇게 따로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유저 옵션 설정은 여기 이 버튼을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복습 리마인더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유저 옵션에서 이 복습 리마인더 설정을 꼭 해주셔야 복습 시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C 알림 혹은 웹 이메일 알림, 이걸 체크하든 혹은 카카오톡 이 부분을 체크하든 둘 중 하나는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 전체 옵션의 이 알림 시기는 굳이 설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어차피 노트별로 설정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요. 이 유저 옵션은 마이노트 이 페이지에서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습 리마인더 윗부분에 있는 것은 리마인더 알림 기준을 진행률로 설정한다는 의미예요. 진행률이라는 것은 내가 복습 시기가 도래한 페이퍼의 개수, 그거를 그냥 일정한 개수로 지정해 놓는 게 아니고 비율로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즉 복습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페이퍼와 복습 시기가 이제 도래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페이퍼의 비율로 설정해 준다는 뜻이죠. 만약 여기다가 50이라고 입력해 놓는다면 복습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페이퍼가 절반, 그리고 복습 시기가 이제 도래한 페이퍼가 절반이 됐을 때 50%죠. 이때 복습 알림을 받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30이라고 놓는다면 아직 복습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페이퍼가 70%, 그리고 복습 시기가 도래해서 이제 복습해줘야 되는 페이퍼가 30%일 때 복습 시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진행률 밑으로 떨어질 때 알림을 주는 거니까 30% 이하가 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리마인더 알림 기준을 개수, 딱 일정한 개수로 지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노트의 전체 페이퍼 수가 10개라고 했을 때 이거를 3개로 놓는다면 이제 복습 시기가 도래한 페이퍼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면, 개수를 넘어갈 때니까요, 3개 이상이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학습량 조절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내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 학습량을 어느 정도 제한해 줌으로써 복습 템포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졸업한 페이퍼는 복습하지 않기 옵션이 있습니다. 즉 아까 여기서 5번째 복습까지 완료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페이퍼는 졸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졸업한 페이퍼일지라도 복습 모드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졸업한 페이퍼일지라도 이 기본적으로 마지막 복습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복습을 성공할 때마다 2.5배씩 복습 주기 간격을 넓혀가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일에 2.5배라고 한다면 75가 되겠죠. 75, 그러니까 이 졸업한 이후에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복습을 성공하게 된다면, 인출에 성공한다면 30일 곱하기 2.5가 돼서 그 다음 복습은 75일 뒤에 하게 되는 거죠. 또 75일 뒤에 그 다음 복습을 또 성공하게 되면 이 75일에 곱하기 2.5 해가지고 그 다음 복습 시기가 정해지는 거고요. 졸업 페이퍼도 점차 간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졸업한 페이퍼는 더 이상 복습을 진행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땐 이 학습량 조절 옵션에서 졸업한 페이퍼는 복습하지 않기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해당 노트는 졸업한 페이퍼에 대해서 더 이상 복습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새 페이퍼 하루 학습량 제한이라는 것도 있죠. 물음표를 클릭해 보면 복습해야 하는 페이퍼가 많을 경우 미학습 상태, 즉 새로 만든 페이퍼, 한 번도 복습을 진행하지 않은 페이퍼의 하루 최대 학습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새 페이퍼 외에도 복습해야 되는 페이퍼가 너무 많을 때 과잉학습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 초기에 느슨하게 설정해주고, 왜냐하면 학습 초기에는 아직 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퍼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 학습을 진행하면서 점점 이제 복습해야 될 페이퍼들이 쌓이겠죠. 그럴 때는 이 새 페이퍼 하루 학습량 제한 개수를 적게 설정해 줌으로써 새로 만든 페이퍼는 딱 그 설정한 양만큼만 매일매일 학습하게 해주고, 복습 시기가 도래한 밀려있는 페이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수치는 하루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새 페이퍼를 몇 개까지만 내가 학습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전체 페이퍼 하루 학습량 제한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새 페이퍼뿐만 아니라 전체 페이퍼를 대상으로 하루에 딱 이 페이퍼 개수만 내가 학습을 진행해 주겠다. 뭐 첫 번째 학습이든 복습이든 그거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학습 모드 기타 옵션이 있죠. 지금은 2개 정도밖에 없지만 점점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뒷면 상단에 앞면 내용 보이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래시카드라고 한다면 앞면에 딱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뒷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집었을 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집기를 눌렀을 때 앞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아래에 뒷면의 내용이 추가되는 식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제가 만든 테스트 노트인데 앞면에 영어 단어가 있고요. 뒤집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뒷면의 내용이 아래에 추가되어서 표시됩니다. 페이퍼 기본 순서대로 복습하기 옵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복습 모드에서 나오는 페이퍼 순서는 복습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즉 내가 만든 페이퍼의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복습 시기가 이미 한참 지난 페이퍼들부터 나오게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페이퍼가 있고 B, C 이렇게 3개의 페이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페이퍼는 첫 번째 학습 때 학습 평가 버튼 중에서 적당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페이퍼는 이 적당한 버튼을 눌렀을 때 학습 단계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A 페이퍼를 학습하면은 적당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1D로 학습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지금 이 A 페이퍼가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 이후에 그 다음 첫 번째 복습을 하루 뒤에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적당함을 누르면 그 다음 단계인 4D로 진행됩니다. 즉 4일 뒤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4일 뒤에 또 복습을 진행할 때 적당한 버튼을 누르면 그 4일 이때를 기준으로 7일 뒤에 또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B라는 페이퍼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두 번째 복습을 할 때 4일 뒤에 두 번째 복습을 할 때 적당함이 아니라 좀 잘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려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죠. 학습평가 버튼을. 어려운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학습 단계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왼쪽으로 퇴보합니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2단계에서 내가 복습을 할 때 어려움을 눌렀으면 왼쪽으로 1D로 퇴보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하면 이 어려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뒤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B라는 페이퍼는 다시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진행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어려운 버튼 외에도 매우 어려움이란 버튼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단계에 있던지 간에 그냥 첫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은 바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우 어려움이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단계는 여기 첫 번째 단계가 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계 4일 뒤에 복습할 당시에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누르면 왼쪽으로 갈 단계가 있죠. 그래서 1일 뒤 2단계 첫 번째 단계로 가는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학습을 한 다음에
이 B 페이퍼를 그 다음에 하루 뒤에 복습을 할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 첫 번째 복습 시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누른 경우에는 이전으로 갈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어려움을 누르면 어쨌든 퇴보할 수 있는 더 이상 그 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 노트가 쉬운 경우예요. 쉬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C 노트도 마찬가지로 이때 두 번째 복습 단계에서 즉 첫 번째 복습 이후에 4일 뒤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C 페이퍼가. 이때 쉬운 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쉬운 버튼. 이때 쉬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 적당함을 눌렀을 때는 앞으로 한 단계 상승하지만 쉬운 버튼은 두 단계를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4일 이때 쉬운 버튼을 눌렀으면 이렇게 7일 그 다음 단계를 건너뛰고 14일 단계로 바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 두 번째 복습을 진행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14일 뒤에 C 페이퍼를 복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또 14일 뒤에 이 C 페이퍼를 복습할 때 이때도 똑같이 쉬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를 건너뛰고 30일 건너뛰고 두 단계를 상승하니까 바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쉬움뿐만이 아니고 매우 쉬운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예요. 이 학습평가 버튼, 난이도 버튼이 매우 어려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적당함이고요. 그 다음에 쉬움, 매우 쉬움 이렇게 5가지인데 매우 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매우 어려움은 그냥 첫 번째 단계로 어느 단계든지 바로 초기화를 하는 거였다면 매우 쉬움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바로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페이퍼 기본 순서대로 복습하기란 가령 A 페이퍼, B 페이퍼, C 페이퍼 이렇게 3가지가 있을 때 만든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또 첫 번째 학습을 할 때도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한 거예요. 하지만 A 페이퍼는 적당함을 눌렀고 B 페이퍼는 쉬움을 누르고 그 다음에 C 페이퍼는 매우 쉬움을 눌렀다고 가정해 본다면 A 페이퍼는 이제 1단계로 간 거죠. 근데 B 페이퍼는 2단계로 가요. 그러면 복습 간격이 더 멀어지겠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순서대로 나오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A 페이퍼를 매우 쉬움으로 해야겠네요. 반대로. A 페이퍼가 매우 쉬움을 눌렀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B가 쉬움, C가 적당함을 눌렀다고 한다면 A 페이퍼는 바로 졸업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예시 기준으로는 30일 뒤 여기다 곱하기 2.5 해가지고 75일 뒤에 그 다음 복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B 페이퍼는 첫 번째 단계 건너뛰고 바로 두 번째로 가니까 4일 뒤에 복습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C 페이퍼는 그대로 첫 번째 단계로 진입한 거니까 1일 뒤에 복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하루 뒤에도 복습을 안 하고 4일 뒤에도 복습을 안 하고 75일이 지났는데도 복습을 안 해서 복습해야 될 페이퍼가 3개가 쌓인 거예요. 이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복습 시기가 이미 한참 지난 C 페이퍼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 B, A 순서대로 복습을 진행하게 돼요. 하지만 이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이 복습 시기와 상관없이 복습 시기가 이미 도래한 페이퍼라면 만든 순서대로 기본적인 순서대로 A, B, C로 복습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노트에 관련한 옵션들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페이퍼를 만들어 봐야겠죠.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노트를 처음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퍼는 노트 생성을 추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아직 노트를 생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저장을 눌러서 노트를 먼저 생성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새 페이퍼 추가를 누른 다음에 직접 만들기를 해도 되고요. 직접 만들기를 하면 하나하나 페이퍼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엑셀 파일로 대량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각각의 이미지들로 페이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찍어 놓았던 메모리 노트 튜토리얼 1편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메모리 노트에서 테스트 영어 단어라는 노트의 페이퍼를 만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첫 번째 페이퍼를 만드는 거니까 전체 페이퍼도 1이고 현재 페이퍼도 1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에 태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퍼 앞면에 간단한 영어 단어 노트니까 간단한 단어들 위주로 넣어 볼게요. 애플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거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여기에 버튼이 있죠. 그리고 글씨 크기도 키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얼마든지 글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씨를 굵게 하고 싶을 경우에도 이 굵게 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사과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혹은 이미지를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여기 각주를 입력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각주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테스트 노트처럼 여기 이 부분이 각주예요. 이렇게 뒤집기를 눌렀을 때 앞면에다가 이 영어 단어의 발음 기호를 저는 넣어 봤고요. 다음 뒤집기를 눌러서 뜻을 보면은 이 영어 단어가 쓰이는 예문을 함께 넣어줄 수도 있겠죠. 우리도 똑같이 앞면 각주에 발음 기호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뒷면에는 예문 입력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첫 번째 페이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퍼의 앞면 내용도 잘 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보면 페이퍼 목록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페이퍼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어서 새 페이퍼를 추가하려면 여기 오른쪽에 새 페이퍼 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를 입력해 보고요. 바나나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각주에다가 발음 기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뒷면에다가 예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림막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가림막 추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림막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텍스트의 경우입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검은색 네모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가림막이 추가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가림막이 여러 개이고 그 가림막마다 순서를 지정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가림막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순서가 올라가죠. 반대로 이건 제거 버튼이에요. 제거 버튼을 눌러주면 순서가 내려갑니다. 만약에 순서가 1일 때 제거를 눌러주면 아예 가림막이 없어지죠. 자, 이대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페이퍼 목록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두 개의 페이퍼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퍼도 만들 건데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페이퍼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이 편집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현재 페이퍼 복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퍼를 이제 복제해서 한번 페이퍼 목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바나나 페이퍼가 한 개 더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페이퍼를 바로 이대로 수정하면 빠르게 이 형식대로 새로운 페이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발음 기호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예문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눌러서 이 페이퍼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내가 굳이 이 과정도 생략하고 바로 새로운 페이퍼를 또 만들고 싶다, 저장을 자동으로 한 다음에, 그럴 때는 그냥 저장하지 않고 이 새 페이퍼 제작하기를 눌러 보시면요, 페이퍼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때 저장하고 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변경했던 내용을 저장하고 바로 다음 페이퍼 제작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페이퍼 목록에서 이렇게 잘 저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랩탑 페이퍼 다음이 아니라 바나나 페이퍼와 랩탑 페이퍼 사이에 새로운 페이퍼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처럼 이 새 페이퍼 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마지막 페이퍼 다음에 새로운 페이퍼를 제작할 수가 있지만, 이 사이 어느 중간에 새 페이퍼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각 페이퍼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특정 페이퍼 앞에 새로운 페이퍼를 추가하고자 할 때 해당 페이퍼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랩탑 페이퍼 앞에 추가할 거니까 이 랩탑 페이퍼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트리라고 해볼게요. 지금은 아직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퍼 목록을 확인해 보면 이 사이에 추가되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장을 누르면 맨 아래가 아닌 이 사이에 방금 추가한 페이퍼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보고 첫 번째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학습하기 버튼, 지금 우리가 있는 페이지가 테스트 영어 단어 노트의 페이퍼 편집 페이지예요. 여기서도 바로 학습하기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테스트 영어 단어 노트, 이 노트 상세 페이지에서 학습하기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똑같은 버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유저 옵션과 개별 노트 옵션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복습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저 옵션이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노트에 이걸 또 따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습 리마인더는 노트 옵션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습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저 옵션이 각각의 노트에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옵션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습량 제한, 이런 개수, 이런 거는 노트가 매우 많을 경우,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걸 각 노트별로 설정해봤자 결국에는 학습하는 건 나 자신 혼자이기 때문에 전체 유저 옵션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선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다만 여기 졸업한 페이퍼 복습하지 않기 옵션은 각 노트별로 설정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노트 옵션이 우선하는 거고요. 학습 모드 기타 옵션의 경우에도 각 노트별로 설정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 옵션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학습을 진행해 볼게요. 이 학습 버튼이 위에도 있고 여기 아래에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 학습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 4개의 학습 유형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무작위 순서로 공부하기 라는 옵션을 체크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기본적으로는 복습 시기가 이미 한참 지난 페이퍼 순서대로 복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페이퍼 기본 순서대로 복습하기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 기본 순서대로 복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작위 순서로 공부하기를 체크해주면 그런 옵션들 상관없이 페이퍼가 무작위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영어 단어와 같이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걸 체크하고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복습 모드를 보게 되면 위에 복습과 태그 복습, 이 두 가지는 진도 나가기라고 표시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 아까 우리가 설정한 이 학습 단계를 밟아 나가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복습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2개, 임의 학습 그리고 임의 태그 학습은 애초에 학습 평가 버튼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단계를 진행시킬 수가 없는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임의 학습은 내가 특정 페이퍼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노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싶을 때, 혹은 시험이 바로 내일인데 당장인데 아직 복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 복습 모드로는 공부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임의 학습 모드로 들어가서 공부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하기 버튼의 왼쪽 물음표 버튼 아이콘을 눌러보면 각 학습 모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습 모드를 눌러서 실제 학습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페이퍼의 앞면이 표시되고 뒤집기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퍼의 뒷면이 표시되겠죠. 근데 우리가 복습을 진행할 때는 이 애플 페이퍼 앞면을 보고 이 영어 단어의 뜻을 먼저 인출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기 버튼을 눌러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임의학습 모드와 달리 아래에 이렇게 너무 어려움, 적당함, 쉬움, 너무 쉬움 총 5개의 학습평가 버튼이 표시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인출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난이도였는지를 체크해서 적합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적당한 버튼을 누르면 학습 단계가 플러스 1이 된다고 표시되죠. 그 다음 쉬운 버튼을 누르면 플러스 2단계, 너무 쉬움은 바로 졸업. 만약에 이미 졸업한 페이퍼를 너무 쉬운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학습 단계 플러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버튼을 누르면 이전 단계로 퇴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움은 학습 단계를 1단계로 초기화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학습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눌러도 적당함을 누른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만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는 여기 아래에 학습 데이터 분석, 여기 현재 페이퍼의
그 최근 학습 이 기록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운 버튼을 많이 누른 페이퍼만 따로 모아두거나 그런 걸 좀 잘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한 학습 평가 버튼을 누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타이머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은 총 학습 시간이 표시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현재 페이퍼를 뒤집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토대로 내가 이 페이퍼를 인출하는데 좀 오래 걸렸구나, 혹은 바로 인출에 성공했구나를 토대로 이 학습평가 난이도를 또 평가할 수 있겠죠. 적당함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뒤집기 버튼을 누르면 뜻이 나오는데 가림막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딱 뒤집기 했을 때 바로 뜻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예문을 토대로 이 단어의 뜻이 이거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인출 학습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몇 단계의 인출 단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림막 지우기를 눌러서 확인해 주고요. 쉬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이것도 뒤집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고, 이거는 어려움을 눌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쉬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페이퍼를 학습했고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가장 빨리 다음 학습 시기에 도래하는 페이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 상세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페이퍼 목록을 누르시면 페이퍼 전체 목록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페이퍼마다 이 동그란 숫자는 학습 단계, 현재 학습 단계를 의미합니다. 아까 F 같은 경우엔 적당한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1단계로 설정이 된 거고요. 바나나는 쉬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는 너무 쉬움을 눌렀기 때문에 바로 졸업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5단계이기 때문에 6단계로 갔다고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랩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버튼을 눌렀지만 어차피 퇴보할 단계가 없는 경우에 첫 번째 단계로 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단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각각 1단계니까 1일 뒤이죠. 그래서 24시간 남았다고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면 4일 뒤니까 이렇게 4일 남음이라고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졸업한 다음 6단계는 30일 곱하기 2.5니까 그래서 75일 뒤에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순서 외에도 여러 가지 정렬 기준으로 페이퍼들을 쭉 확인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인출 실패 많은 순위 있죠. 이거를 클릭해 보면 내가 매우 어려움이나 어려운 버튼을 많이 누른 순서대로 페이퍼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랩탑은 어려운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출 실패 횟수도 누적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페이퍼 편집 페이지나 보기 페이지로 가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도, 그리고 학습 일시가 언제였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집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도 표시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페이퍼의 학습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노트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 노트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일별 학습량 그래프는 지금 오늘밖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별 공부 시간. 차트 타입 전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차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난이도 버튼 빈도 비율, 어떤 버튼들을 가장 많이 눌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노트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지 쉬운 편에 속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놨던 테스트 노트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조금 더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 타입 전환을 해서 선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메모리 노트의 학습 관련 기능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여러 예시 노트들과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메모리 노트를 만들고 또 그걸 활용해서 최적의 복습의 자동화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